지금 뭐 현재 경제는 좋습니다만은 네.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니까 내년 하반기쯤에 다시 한번 어려질 것 같습니다. 아, 내년 하반기라면은 지금 같지 않을까요? 뭐 어떤 게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그럼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고 지금 경제가 좋아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다 막 물론 저 중소기업, 영세업자들, 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네네. 그러나 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LG전자 이런 대기업 경기는 굉장히 좋고요. 뭐 이 거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경제를 나타내는 뭐 산업활동, GDP 이런 거 발표했는데요. 네네. 거의 다 지금 V자 회복이에요. 아. 그래서 현재는 좋은데 문제는 앞으로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실해졌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은 금리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회복되고 자산 가격도 올랐지만은 기업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부채가. 한마디로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 이기 보면은 이 부채 위기가 왔었는데 지역적인 것이었어요. 네. 뭐 남미에서 일어났든지 그리스에서 일어났든지. 그런데 이번 부채는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채권 가격,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다 거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에. 그래서 부채도 많고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으니까 예. 이게 한번 해소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해소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면. 제가 내년 하반기쯤이라고 보는 거는 물론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저는 예측합니다만은 과거 보면은 뭐 좋을 때 제가 이기가 온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저를 닥터 둠이라고 그러는데 이기가 좀 왔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최근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경제 하방 리스크 수준이 높아지고 있나요?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일 경기에 선행하는 게 이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경기가 앞으로 좋아지면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이게 확대돼요. 근데 이게 축소되고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금리에는 미래 경제성, 미래 물가가 들어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 3월을 고점으로 장단기 금리가 축소되고 있고요.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조만간 통화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겁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죠.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면 시간을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드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장기 금리는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 앞으로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신호인데요. 미국은 3월을 고점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5월을 고점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축소해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있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 그다음에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OECD 전체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OECD 경기 선행지수 한 5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세계 경제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가 OECD 한국 경행기 선행지수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보다도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더 선행해서 나타나는 신호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경기 선행지수가 조만간 고점을 치고 선행지수가 고점을 치면은 모든 경기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빠르면은 내년 초,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경기 주체들이 그렇게 돈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주가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반도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기업들이 뭐 장비 투자, 뭐 반도체 관련 투자, 뭐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진 것도 이미 경기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선행지수가 아마 3분기 후반 4분기 들어가서 하락하면서 네. 앞으로 경기 논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지금 경제 지표 보는 좋은데 네. 앞으로 선행지수 같은 게 하락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네. 아마 올 3분기 후반 4분기 가서는 이게 투자자들이 경기가 좋냐 나쁘냐 나빠지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심화될 겁니다. 한은에서 원하는 대로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한은은 현재 경기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정책 보면은 항상 현재 경기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2008년 8월 달에 네. 한은이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때 경기 좋았었어요. 네. 근데 2008년 8월 달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네. 또 금리를 빨리 내렸죠. 네네. 그러니까 통화정책 당국자들은 미래보다는 현재의 경기 지표, 지금 우리 경제 지표 올해 4% 성장하고 네. 물가도 하는 목표치가 2%인데 네. 물가가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좋으니까 현재 경기 지표 보고 아마 금리는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에 인상할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좋고 수출입도 좋고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 부동산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한은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한은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게 한국은이 매년 1년에 2번씩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게 금융안정 보고서인데 거기 보면은 지난 6월달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가만 놔두면은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되겠다. 경기 문제도 있지만은 이 금융 불균형 확대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한 경기 수준이 돼야지 이 금리 인상이 연착륙이 된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가 고점을 찍고 꼬꾸라지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라는 게 지금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 소비 투자가 생산이 증가한 거 아니고요. 제가 분석해 보면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금리 인상 효과가 실물 경제에 나타나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통화 정책의 제이커브 효과. 맞습니다. 통화 정책의 금리 효과, 신용 경로, 자산 경로, 환율 경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6 내지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미리서 금리를 좀 인상했어야 됐죠. 그런데 올 8월, 10월 달에 인상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꺾이는데 이 금리 인상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뭐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자산 가격은 오를 때는 항상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오르고 또 떨어질 때는 단기에 급락해 버리거든요. 연착륙이라는 거 없습니다. 경착륙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착륙의 사례가 없죠? 자산 가격은 없습니다. 거의 다 자산 가격이라는 게 오랫동안 서서히 올라다 단기에 급락해 버리거든요. 거의 다 경착륙입니다. 그럼 지금 전반적인 이제 전 세계에 부채 수준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쪽을 가르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다음에 쇼크라는 건 혹시 이런 걸 예측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는 당연히 예측을 못했고 그 전에 뭐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고 아니면 뭐 미중 무역 분쟁도 있었고 뭐 유럽발 위기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런 위기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쇼크의 트리거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제가 보면은 미국 주식 가격이 너무 높거든요.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서 얼마나 높은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 계산은 올 1분기 현재 GDP 대비 318%거든요. 네. 보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2000년 이후로 평균이 200%고요.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네. 한 210%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300 넘었다는 18%. 318%.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네. 돈을 엄청 많이 빌려가지고 주식 네. 투자하고 있고요. 우리 네. 뭐 신용융자가 높다 근데 미국이 더 높고요. 네. 네, 그다음에 미국 그 PER, 뭐 PBR 이런 네. 거는 과거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지금 관심 있게 짚어보는 거는 네.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2%나 됩니다. 네. 우리 지금 23%고 네. 일본은 14% 정도 되거든요. 네. 예,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샀다는 의미도 되고 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의미도 되죠. 네. 네. 예, 근데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 그 다음에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도 미국 자산 가격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한 50% 정도 근접했었어요. 지금 50을 넘어섰고요. 예. 지금은. 예, 이런 지표 보면은 네. 예, 미국에서 아마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고요. 예, 저는 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이 머지않아 떨어지지 않을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시퀘스트레이션이었나? 예, 그게 그때 2011년이었었거든요. 네네네. 2011년 8월에 S&P가 네. 예,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어요. 무디즈는 유지를 하고. 예. 예. 그때 한 달 만에 뭐 우리 주가, 미국 주가 거의 20%가량 떨어진 적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경험이 생생하는데요. 네. 뭐 그때 제가 자산운용사 투자 자문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고객 중 한 분이 저희한테 삼성전자, 포스코 저희가 그런 우량주를 사줬는데 그거를 담보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네. 파생상품을 투자했었어요. 방향은요? 올라가는 데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20%가 떨어져 버리니까 네. 그 500억을 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사이에. 네,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은 그 500억을 갚기 위해서 네. 저희한테 맡겨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야 했어요. 네.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뭐 액면 분할 전이었으니까요. 67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때 지금 그 가격으로 하면은 지금 뭐 35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는 좀 무디스일 것 같습니다. 예, 무디스가 미국의 네네. 국가 신용 등급을 AA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네네.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 등급을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뭐 GDP 대비 130% 근접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올 1,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한 14조 3천억 달러 그리고 GDP 대비 한 63%. 네. 미국 안에서도 부채가 높고 밖에서도 부채가 높으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신용평가 기관이 미국과 신용 등급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지표로 확인하느냐. 네. 뭐 아까 장단기 금리차 축소 이게 좀 미리서 나타나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 예, 저는 뭐 일별로는 호주 달러하고 스위스 프랑이라는 상대환율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위스 프랑이랑 호주 달러요. 예. 예, 선진국 중에서 이제 호주 국채 수익률이 높고 스위스 국채 수익률이 낮거든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스위스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호주 국채를 사면은 네. 그만큼 아비트리지가 예, 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호주로 돈이 몰리니까 호주 달러 강세예요. 예. 근데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스위스 프랑 사람들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찾거든요. 네네네. 스위스로 돈이 가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이 상대적으로 강세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조짐이에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 예, 계속 더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 강세, 호주 달러 약세. 네. 예, 저는 이게 별로 좋은 조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들이 네. 과거 우리 주가와도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호주 달러 약세, 스위스 프랑 강세도 우리 주가는 좀 버티다가 네. 최근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예, 이런 지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자산 가격의 그 추락으로 인한 부채 압박, 상환 압박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하겠네요. 예, 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뭐냐면은 가게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주식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우리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소비를 늘리는데요. 네. 뭐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기업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도 작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약 절반 정도가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예, 기업이 이익 내 가지고 영업이익 내 가지고 이자도 못 갖는 기업이 예, 절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예, 25%나 돼요. 네. 예, 그러면은 자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면은 예, 이들 상품도 판매가 덜 되거든요. 네. 매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이자를 더 낼 수도 없다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부채 문제도 같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미국이 당장은 금리 안 올리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좋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물가가 뭐 계속 지금 몇 개월 5%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증가율은 앞으로 좀 둔화될 텐데요. 네. 앞으로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 4 내지 5% 유지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예, 그렇다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어려운 사회에서 금리까지 인상하면은 네. 뭐 더 어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익도 주는데 금융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예. 양방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경제가 나빠지면은 분자에 있는 이익이 줄어들고 예. 분모에 있는 금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사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든요. 예, 지난 그 7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최근 7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 네.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빼니까요. 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물가보다 4.1% 낮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거는 그 1980년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예, 굉장히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금리가 낮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이걸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모델을 가지고 네. 예측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나쁘게 나오면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 것 같다. 뭐 모델이 좋게 나오면 좋은 일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데요. 네. 뭐 우연히도 그 모델이 많이 맞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000년 9.11 테러 때 좀 미리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2001년 9월 달에 폭락한다. 네. 예, 그리고 2019년에도 그 책을 뭐 그때도 공개를 했었습니다만, 네, 네. 예, 2020년 상반기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우리 코스피가 16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뭐 네. 2000이 훨씬 넘었는데 뭐 1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누구도 그냥 안 믿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연히도 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네. 예,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나쁘게 나오면은 반드시 외생적인 사건이 또 터졌거든요. 그 그게 외생적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그 외생 변수가 나오긴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핑계가 된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요.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외생 변수, 뭐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가 때로는 국제 유가도 되고 그다음에 경상수지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런 변수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리서 서서히 반영되지 않는가. 네. 뭐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도 예, 가끔 듭니다. 짐 노조스라는 사람이 뭐 우리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인데요. 네,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예, 이분이 네. 저 최근에 계속 책을 내고 있는데 네. 그 책 내용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이 아마 연세가 70대 후반이실 겁니다. 네. 자기 70평생 보지 못했던 위기가 앞으로 1, 2년 내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뭐 저도 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58년 개띠 뭐 60대 중반 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네. 예, 제가 겪은 위기가 97년 외환위기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미국, 예,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인데, 네. 예, 그런 것보다 제가 겪은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저는 이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금 사야 돼요. 금 어떻게? 아니 일단은 자산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막 폭락을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폭락 시기에는 우선은 달러 자산이죠. 네. 예. 그래도 달러가 제일 안전 자산이니까 미달러가. 달러. 예. 그와 더불어서
뭐 미 국채 수익률. 네. 예, 지금 국채 수익률 너무나 해서 좀 오를 겁니다. 지금 오를 때 좀 사놓으면은 네. 또 이기가 오면은 금리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유동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수익률은 좀 낮지만은 네. 예, 유동성이 좀 좋은 것들을 금도 조금 저는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완전 안전자산 위주로. 예. 근데 이제 금은 늘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주식 사면은 네. 배당이 나오고 채권 사면 이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주식은 이자도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현금 흐름이 없죠. 네, 그래서 오렌 버핏이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위험 시기에는 금도 뭐 5% 10%이 정도는 저는 편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선제적 디레버리징 해야 될까요? 예, 저는 현금 비중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주가랑 경기랑 공통적인 특징은요. 네. 오를 때는 서서히 오랫동안 오르지만은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급락해 버리거든요. 아까 네. 경착륙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거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시기는 사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네. 모르죠.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는 예, 거죠. 갑자기 떨어져 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더 오르면 그만큼 기회비용을 손해를 보는데요. 네. 그 시기가 오긴 오는데 언제일지 모르니까 네. 예, 미리서 일정 부분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제 인플레이션 비용을 내면서라도 예. 버텨야 된다. 조금씩 돈을 내면서. 예,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데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렇죠. 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든지 그럼에도. 아니면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들. 네. MMF에도 지금 MMF에 돈이 많이 몰리고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채 금리가 그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예, 예. MMF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만기가 짧은 국채 같은 것. 네. 뭐 금융회사 가면은 만기 여러 만기 그 국채 남은 것들 만기 짧은 네. 것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사놓으셨다가 예, 다시 자산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는 불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뭐 내년 하반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보다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아,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예,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네네네. 제가 이제 증권회사 다니면서 가장 그 실수한 거는 네.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 예상보다 늦게 2007년 말부터 조짐이 나타나 2008년에 2008년에 1년 차이죠, 뭐. 예. 예. 그렇게 시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더 늦게 온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2007년 정말 많이 욕을 얻어먹었죠. 네. 예, 위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2007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네. 예,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은 사람 상대적 손실이니까. 상대적 손실이 컸죠. 네네. 근데 결국 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08년에 큰 손해를 보시기는 보셨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런 기간 차이는 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뭐 달러나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어차피 내가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갖고 있으려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자산에 집중, 특히 몰빵 투자로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달러도 하고 최근 저 금값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예, 금에도 좀 투자하고 예, 네.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자산에 나눠 놓고 투자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네. 유동성이 좋은 것들. 유동성 좋은 예, 거. 빨리 현금할 수 있는 것들. 예, 예, 예. 아, 지금 가장 유리한 거는 재빨리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높여 놓는 것. 예. 예. 그럼 이 반대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갖고 있다가는 좀 힘들어질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 저 부동산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경기 전 세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전도시 평균하면은 네. 미국이 더 많이 올랐어요. 아, 예. 그래요? 예, 미국이 2009년부터 한 전도시 평균 아파트 가격, 집값이 83% 올랐고요. 네. 우리나라는 한 56% 정도.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전도시 평균 56% 정도 올랐어요. 네네. 전 세계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한번 꺾이면은 네.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자산이니까요. 뭐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네. 집은 사는 것이니까 네네. 그냥 사시면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면은 네. 저는 지금 좀 줄이시는 게 뭐 팔릴 때 좀 줄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부채까지 높게 있다면 예. 굉장히 좀 뺏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팔면은 지금 팔면은 돈을 얼마라도 받는데 예. 뺏기면은 돈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주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기 사이클 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부터 수축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자산가격이 또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장기적으로 오르죠. 네. 예, 그런데 주기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자산가격 주기를 구해 보니까 네. 지금 거의 정점 무렵에 근접하고 있더라. 싼 자산이 없다. 예예. 모든 자산이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주식 채권 5대5 해가지고 이거 리밸런싱하는 것도 이거 다 올라 버려서 그죠. 예. 그러면은 진짜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금은 그만큼 기업비용이 손실이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금을 뭐 저는 뭐 한 30-40% 네. 정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데 네. 뭐 그래도 기업비용 생각하면은 뭐 유동성이 높은 네. 그죠? MMF, CMA 같은 네네네. 이런 금리는 낮지만은 그래도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가 극단적인 침체에 빠지면 사실 MMF, CMA 그런 것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들어간 상품들이 네. 부실화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상품 구성을 단기금융 상품 가입하실 때 그 상품 구성을 보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성되는 것. 예를 들어 국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 네네. 이런 안정성이 높은 유동성이 높은 뭐 지금은 이제 수익률을 따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품 뭐 투자든지 금융회사들이 많은 상품을 하는데요. 결국 투자라는 것은 수익하고 리스크의 균형이거든요. 네. 어떤 때는 수익을 강조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리스크를 강조할 수 있는데 뭐 작년 4월 이후로 수익을 강조하는 시기였다면은 네네. 지금은 수익은 조금 비중을 낮추고요. 네. 리스크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다시 귀환의 시기가 오네요. 예. 뭐 그 얼마 전까지 사실 지금도 캐시는 트래시라고 그렇게 생각 현금 혐오가 있는 시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시 현금의 귀환이 머지 않았다. 예. 이럴 때 이제 쇼크가 왔을 때 아까 제일 모두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쇼크가 왔을 때 한 단계 부자로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예. 부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그때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 부자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네. 아까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500억을 한 달 만에 잃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자들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알거든요. 예, 그러면서 현금을 준비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주위에 굉장히 부자 한 분 있는데요. 네. 예, 이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위기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면 핵심 사업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정리하고 좀 가볍게. 예, 가볍게 해가지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위기가 오면은 모든 것을 사실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위기가 왔을 때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돈이 있어야 사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은 현금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살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 보면은 또 용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위기가 오면은 또 더 무섭거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저번에 코로나 왔을 때도 예. 사실 제가 경제방송에서 2011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보면 위기가 오면 사야 된다 이거를 계속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사회생활 처음 했으니까 위기가 왔는데 돈이 없었고 예. 그러다가 코로나 왔는데 못 사겠더라고요. 이게 예. 1,500, 1,400, 1,400 몇십 이렇게 갔잖아요. 예. 그게 1,000포인트 깨질 것 같고 예.
뭐 그렇더라고요. 예. 부자들은 이제 그럴 때 은행에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또 자산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가 주식시장에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이게 주가가 오를 때는 계속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도 이게 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따라서 사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게 많이 떨어진데도 이게 비싸게 보여요. 그죠.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예. 되니까. 예, 그때 이제 거꾸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예, 사실 뭐 저도 작년 3, 4월 달에 네. 뭐 그렇게 코로나 위기가 터지니까 네. 좀 어두운 면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뭐 자료도 내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지나가면 그런 게 잘못이었죠. 예, 그런데 미국 그 역사상이요. 네. 경기 수축 국면이 1960년부터 평균하면은 한 15개월 정도 됐었어요. 네. 여러 순환이 23차례 순환이 있었는데 네. 근데 작년 수축 국면이 단 2개월이었습니다. 그렇죠. 3, 4월. 네. 2달 사이에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역사상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4월, 5월부터 지금까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없는 수준의 통화를 풀었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이랑 뭐 쓸 수 있는 거 다 썼잖아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는 한참 미칩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돈 푼 거 보십시오. 예, 작년 그 3, 4월 달에 금리를 금방 0%까지 내리고요. 네. 그 2달 사이에 무려 돈을 3조 달러 이상 찍어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경색도 아예 올 수가 없게 회사채를 그냥 나라에서 사버리고. 예, 회사채까지 사주고. 네. 예,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데 문제는 그 결과로 부채가 너무 증가해 버렸고요. 네. 저는 다음 위기를 더 어렵게 보는 것은 그런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네. 돈을 쓰겠지만은 네네.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더 중요한 건 통화정책 효과가 거의 없을 거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 예. 지금 금리 0%까지 내려놨으니까 금리를 경기가 위기가 더 내릴 여지도 없고요. 네네. 돈을 풀어도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에 올 위기는 지난 위기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침체 그리고 국면이 더 길 수도 있겠네요. 예, 정책 수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침체 국면이 지난번에는 2개월, 2개월로 끝났는데 네.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지금 부채를 줄이고 좀 스스로 각자 도생 자기 주머니 자기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네.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철저히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다. 네. 예, 그래서 계속 저 현금 이야기를 계속 앞서 해왔었습니다. 네, 네, 네. 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현금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인데 예, 그러나 주식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그 이상 떨어지면은 네.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지거든요. 그죠. 예, 제가 겪은 얘기가 97년 외환위기였었고요. 네. 그다음에 2000년 IT 거품 붕괴, 그다음에 2008년 미국, 예,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인데 네. 예, 그런 것보다 제가 겪은 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저는 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9만 원에 샀어요. 예. 10만 전자 된다고. 네. 지금까지 이제 7만 전자 됐잖아요. 네. 이왕 물린 거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 그레이트 리셋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자르고 현금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네. 뭐 일정 부분 현금 하는 게 저는 지금보다도 좀 더 떨어지리라고 보고 더 있습니다. 싸게 살 기회가 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그래도 일부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가지고 있으면은 네. 떨어졌을 때 더 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못 네. 삽니다. 아. 그래서 늘 저 물에다가 발목을 좀 잠그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또 네. 발목 담그고 있어야지 네. 이 물 찬가 더운가 뜨거운가 찬가 이거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뭐 삼성전자는 그냥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뭐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는 겁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네네.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주가가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주가고요. 100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네.
우리가 주가에서 지금 저 삼성전자 주식 저 많이 사셔가지고 우리 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사셨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뭐 1월 초 9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77,0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7만 전자가 됐죠. 네, 고생이 좀 많으실 거예요. 마음고생이. 네. 네, 그런데 저는 뭐 앞으로도 뭐 몇 개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세상에. 네,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오르거든요. 예. 86년 우리나라가 전기전자 업종 주가가 86년 이후로 108배나 올랐습니다. 100배가 넘게 오른 거네요. 예. 강남 아파트는 뭐 아파트 가게에 따라 다르지만 네. 강남 아파트 지수로 따지면 한 네. 9배 올랐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주식도 강남 아파트처럼 오래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특히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좀 견디기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야, 몇 년 지나면 이게 다시 오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를 사면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내년에 제가 뭐 상반기, 하반기 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진다고 또 고통이 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떨어지면은 싸게 살수록 기회고 기다리면 다시 오른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량 주식은 뭐 이런 식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팔 거면 반만 팔아라. 버틸 수 있으면 버티자.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영익 교수님께서 주신 답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국면을 완전히 들어선 거거든요. 네. 오래전 금리가 오르지만은 우리 잠재 성장률 2030년에 가면 1% 근접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30년 지나면 0%대 들어설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기업들이 가구보다 돈을 덜 쓰니까 은행들이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금리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예, 구조적으로 저금리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 금리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그 돈을 좀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네. 돈을 모아야 되고 지금 기본기를 튼튼하게 갖춰놓는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자로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직장을 들어가서 현금을 모아라. 예. 그러면서 스터디를 하고.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네네. 뭐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많이 올랐죠.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어요. 네. 뭐 방송국에서 저한테 데이터를 주고 한번 분석 좀 해보라고 그래요. 네네네. 예, 그런데 보니까 20대,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더라고요. 20대, 30대가 왜요? 왜 낮았을까요? 우선 단기 투자를 했고요. 왜 단기 투자를 했냐 보니까 20대, 30대가 신용 융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자기가 이제 가진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예.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장기로 빌려주지 않거든요. 예. 뭐 3개월, 6개월, 뭐 길게 9개월. 네네. 그 금리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니까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단기 투자가 더 이익이 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작년같이 이제 꾸준히 오르는 시기에는 예, 단기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더 뭐 젊은 분들이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지금 증권회사 뭐 한 20여 년 동안 애널리스트도 근무했고 분석하고 네. 뭐 투자도 해보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결론은 하나예요.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기다리자. 네. 이게 돈 버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뭐 조금 연령대를 올려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은 3, 40대들은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겠죠. 이분들은 현금 비중 늘렸다가요. 네.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30, 40대 되면은 예, 계속 직장에서 승진하고 월급이 올라가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계속 월급 받으니까 그렇죠. 뭐 소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죠. 예, 소득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저축을 은행에서 맡겨봤자 금리 0%, 네. 1% 그 사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치리법칙이라고 있는데 치리법칙이라는 게 뭐냐, 복리력 예금을 했을 때 네. 원금이 금리에 따라 2배 되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 때는 금리가 9% 정도 있었어요. 그럼 네. 8년 되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요. 네. 지금 1%라면 72년 돼야지 원금이 2배가 됩니다.
한 평생을 살아야지 2배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주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30, 40대는 소득이 계속 늘어나는 국면이니까 그냥 주식 뭐 제가 내년 뭐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좋지만 월급 받을 때마다 우리 적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네. 내년에 저는 뭐 좋은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조금 뭐 은행에 그 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네네. 있다가 뭐 저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30, 40대는 좀 주식 비중을 가감히 늘리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짐 로저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기업을 사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자동차 타고 그 기업을 방문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다양한 ETF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만 해도 500개가 넘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500개 넘었다고. 예. 예.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흐름만 알면은 ETF 투자해가지고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한 ETF가 있어요. 예, 여러 자산도 준비돼 있고 예. 뭐 섹터별로도 돼 있고. 그런데 개별 종목 사면은 물론 올랐을 때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지만은 네. 그 기업을 잘 모르고 잘못 샀다 할 때는 뭐 기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네. 어려운 시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ETF 투자를 많이 권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 제가 뭐 이 책에서 특별히 권유드리는 것은 중국 전기차 ETF를 좀 많이 사시자. 중국 전기차요? 예. 그런 제안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전 세계가 뭐 탄소 제로 시대, 뭐 2050년 전부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핵심이 이거 전기차고요.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저는 4차 산업의 한마디 특징은 융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거기에 다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ETF를 좀 사시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ETF가 뭐 한 7개월 됐는데 네. 거의 80%가량 올라버렸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이미? 그런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보일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 5년, 10년 네. 지속될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시대의 흐름이네요. 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조정을 보일 때마다 한 번에 사시지 마시고요. 그냥 매달 꾸준히 사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특히 중국이라면 섹터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딱 집어가지고 예. 너 나가. 근데 그렇다고 이 섹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중국 투자를 해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중국 개별 기업은 사지 마시자. 예. 네네. 예, 중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어떤 때는 자동차가 기름으로도 하고 전기로도 하고 네.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기업 규제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중국은 개별 기업 투자하는 거는 네.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고요. 이 네. 섹터. 그래서 저는 중국 ETF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어요. 은퇴를 앞둔 세대는 사실상 주식 투자의 장기 상승을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산에서 생활비를 써야 되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고 하면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은 없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 또래들 제 선배들 거의 다 은퇴했거든요. 네. 그런데 은퇴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한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요? 첫 번째 나갈 사무실, 두 번째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나갈 사무실이 있으려면 좀 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 사장, 부장, 이사, 사장하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업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만 원 받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은행에 1억을 예금해 놔봤자 한 달 이자가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그죠. 한 달에 어떤 일을 가지고 30만 원 받으면은 3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은퇴하고도 어떤 일을 조금 하시는 게 낫고 나가는 게 낫고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으면은 좀 혼나거든요. 최근에 허참 씨라는 그 연예인 있죠. 예, 그분이 아내는이란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그 가사 보니까 아내가 밖에 나가는데 어디 나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혼날까봐. 그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TV 드라마 기다리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갈 사무실이 있고 적당한 용돈.
뭐 은퇴하시면은 네. 국민연금도 받고 적당한 얼마 정도 용돈이 있을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50대 후반 60대 특징은요. 네. 실물 자산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아. 부동산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네, 네. 예, 저는 은퇴하기 전에 그걸 좀 줄여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걸 부동산 비중을. 네, 예, 그리고 금융 자산을 좀 늘려놔야 되는데. 네. 근데 나이가 들면은 뭐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는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니까 주식 네. 많이 투자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 배당 투자. 예. 그래서 우리나라 KT, 뭐 포스코 같은 이런 기업들 뭐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회사들이 그 분기별로 배당을 앞으로 계속 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펀드, 그런 ETF가 있어요. 네네.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아, 분기 배당 ETF. 예, 예. 네. 예, 그런 걸 저는 사셔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 좀 하자. 그렇죠.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갈 사무실 현금이 있어야 된다. 아,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있으면 그거를 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예. 그 돈으로 배당주를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거 뭐 좋은 네. 방법이 있습니다. 유동화. 우리나라에는 그 유동화가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만 되는 유동화 방법이 예. 있어가지고. 영목이지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 맞네요. 영목이지 방법도 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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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비중이 높은 분은 뭐 부분적으로 영목이기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도록 한번 세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뭐 특히 이제 그 세대에 있다면은 뭐 한 2년 정도를 기다린다면 이게 확 빠져버리면 주가 확 빠져버리면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수익률이라 그래야 될까요? 예. 그 주가 대비 배당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커지니까 예. 그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배당 수익률. 아, 네. 그 단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배당 수익률이 네, 높아지고 네.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올라요. 네. 예, 그런데 예, 제가 뭐 항상 어둡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또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뭐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뭐 올라간 것보다는 떨어진 거를 더 맞췄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기회다. 네.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다. 아까 부자들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현금이다. 네.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또 가지고 계셔야 된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투자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뜬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있는 거를 꼴을 못 보거든요. 뭘 사도 사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굉장히 승리하는 습관이었다면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실패하는 룰이 바뀌는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통장에 돈 안 남겨놓고 있는 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때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게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게임 바뀌는 거를 조금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